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 센터를 맡고 있는 배정식 본부장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속해 있는 법무법인 가온은 조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이제 부티크 로펌이고요. 작년 리걸타임즈에서 선정한 텍스 분야 티어 1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패밀리오피스 센터에서는 상속 증여, 일반적인 업무와 기업 승계, 그리고 후견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 신탁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위해서 자산관리 상담을 하다 보면 신탁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신탁하면 돈이 많은 분들의 이야기 아닐까, 그리고 그 재산을 후견적 역할이나 잘 투자하고 관리하는 일만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자, 실제 신탁은요, 우리 생활 속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활용될 수 있는 매우 기묘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자면 미성년자라든지 장애인,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신탁이 매우 기묘하게 쓰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런 이제 복지적 측면에서 신탁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신탁을 복지 신탁 혹은 뭐 사회 안전망 신탁, 뭐 좀 거창하지만 사회적 약속, 뭐 이렇게 이제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크게 제가 이제 경험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복지 신탁의 영역은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제 고령화되고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후견과 신탁을 통해서 내 재산 관리를 하고 안전하게 투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된 미성년 자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그 장애인 자녀를 둔 가정의 문제, 장애인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을 위한 재산 관리. 그리고 또 하나는 구조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 피해자 구조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금들이 어떻게 원하는 대로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는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먼저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된 신탁인데요. 자, 여러분들 얼마 전에 천안함 이런 이제 사례를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어떤 유족들의 이제 보상금이 성금으로 이렇게 기탁이 됐습니다. 그 기탁된 자금이 어떻게 이제 관리되면 좋겠느냐, 이런 이제 논의가 좀 이루어졌었습니다. 천안함 관련 재단도 그런 문제가 좀 있었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위해서 공정하게 관리될 수 있을 건지, 그런 이제 논의들이었죠. 나이가 많이 드신 고령자들이 정신적으로 치매라든지 이런 것이 왔을 때 이제 성년 후견 제도가 있기도 하지만 우리 어린 미성년 자녀, 미성년 자녀를 위한 후견인 제도도 우리 민법에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에서 엄마가, 유가족 중에 엄마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남은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이런 조치를 엄마는 해놓게 됩니다. 나를 대신해서 여러 가지 부모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인이죠. 그 미성년 후견인을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우리 자녀에게 안전하게 넘겨주고 일정한 재산 기간이 될 때까지 아이를 위해서 교육비, 주거비, 뭐 다양한 어떤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2가지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부분이요. 후견인 부분입니다. 후견인. 자, 외삼촌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놨는데요. 우리 후견인 지정을 한다라는 게 굉장히 어색합니다. 익숙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법에서는 이제 사망하게 되면, 이런 경우에 사망하게 되면 주변의 이해관계인들이 법에서 정해진 절차대로 가정법원에 후견인을 선임해 주십시오라고 이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후견인의 법정 대리인은 누가 되도록 돼 있냐면요. 첫 번째는 친권자, 두 번째는 지정 후견인, 세 번째가 가정법원에서 선임한 선임 후견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엄마 입장에서는 저희들의 이제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만약에 가정법원에 선임 후견인을 선정을 한다면 정말 원치 않는 사람이 후견인으로 선임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문제를 본인 스스로 내가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좀 더 잘 후견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지정 후견인이라고 하는데요. 지정 후견인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유언장으로 공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유언 공증이라는 것은 재산 상속할 때만 유언 공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후견인을 지정하는 것도 유언 공증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절차로 지정이 되죠. 역시 공증을 하기 때문에 증인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후견인 지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후견인으로 나의 오빠 혹은 뭐 여동생 이런 사람으로 후견인을 지정을 해놓게 됩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이제 외삼촌을 후견인으로 지정을 해서 후견인이 부모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재산 관계를 신탁을 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왜 신탁을 했을까요? 금방 아마 짐작을 하실 건데요. 본인의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후견인도 결국 재산을 법정 대리인으로서 여러 가지 법률 행위를 하다 보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그런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은 신탁을 통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후견을 맺는 유언 공증 그리고 신탁 계약을 동시에 처리를 해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후견인은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비, 일상적인 생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급 청구를 할 거고요. 만약에 주거에 필요한 어떤 비용들도 그 증빙 자료를 가지고 수탁자에게 청구를 하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서류를 확인하고 지급을 할 겁니다. 아마 이제 이 아이가 해외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는 경우에도 그 유학비에 대한 비용도 이 신탁 자금에서 진행이 되겠죠. 특히 그때 이제 모였던 많은 이제 성금들도 바로 이런 신탁 관리에 의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가 되면서 후견인조차도 오히려 그 마음대로 내가 돈을 뺏은다라는 오해와 갈등의 요소를 미리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로 이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신탁이 설정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요. 신탁을 설정을 할 때에도 엄마가 아이가 성년자가 되면 줘라. 20살이 되면 줘라. 25살이 되면 줘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아이를 위해서 설정을 하신다면 몇 살까지 신탁을 설정하도록 해 두시겠습니까? 이제 미국 사례를 저희가 이제 벤치마킹해서 보면은요. 한 35살에서 40살 정도까지는 신탁을 설정을 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이제 제 아이한테 40살에 주겠다라고 했더니 우리나라에서는 좀 25살이나 30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영미 사례를 보면 40살까지는 정말 신탁 관리가 되고 그 이후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이가 됐을 때 온전하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제가 2010년도에 이제 신탁을 하면서 이런 아이들의 이제 아이들을 위한 신탁이 처음에는 20세, 25 이랬는데요. 요즘에는 부모님들이 30살, 최소한 35살 이 정도 이상은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신탁을 설정하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를 굉장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신탁을 하겠다. 그런데 중3짜리 자녀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아빠가 너를 위해서 신탁을 했다. 그런데 너는 30살 이상이 되어야 되고 아빠가 나온 이 대학을 나와야만 돼. 이렇게 조건 설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공부를 하게끔 하는 그런 동기부여, 이런 이제 신탁도 충분히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신탁으로 여러분들 세월호 사고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세월호에서 생존하게 된 이제 미성년 자녀가 있었는데요. 그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생존하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성금이 모였죠. 뭐 보험금도 모였고. 자, 그런데 미성년 자녀가 나오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 그 가족들 중에 친족들 중에서 그 아이를 위해서 법정 대리 역할을 해야만 하죠. 자, 그런데 이 케이스에서도 친족 중에 한 분이 후견인으로서 법원의 후견인 선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결국 방이 하나 더 있는 것을 이렇게 아파트를 이전을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을 하면서 뭐 그 돈 받아서 이렇게 재산 넓혔느냐, 늘렸느냐 이런 이제 오해를 받기 시작하신 겁니다. 실제 돈을 받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공정하게 뭔가 관리하는 방법이 필요하겠구나라고 문의를 주셔서 이제 이런 업무를 하시는 이제 전문 변호사분하고 같이 저도 이제 금융기관에 근무할 때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신탁으로 그리고 미성년자 후견을 정하면서 재산은 전부 다 신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신탁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 아이에게 매달 들어가는 마치 생활비 지급하는 것처럼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이제 생활비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아이가 커가면서 이 아이 특성에 맞는 뭐 교육비, 예를 들어서 뭐 특수한 어떤 체육 활동비 이런 것조차도 지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주 세세히 치료 내역들을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요. 실제로 이미 그 보상금 그리고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유일한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재산이 되는 거죠. 고유 재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재산은 성년자가 되면 재산을 그 아이가 뭐 독립적인 판단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에게 넘어갈 수 있겠죠. 처분할 수도 있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재산이 아니지만 그 성금들이 과연 지급하더라도 돈이 남게 됐을 때 과연 19살, 20살 된 이 친구에게 재산을 넘겨주는 게 맞겠느냐. 그게 과연 이 친구에게 좋겠느냐, 독이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고민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신청을 할 때 분할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신청을 했고요. 19살, 20살 이때 남는 재산을 다 넘겨주는 게 아니라 25살 일부 또 30살이 되면 판단 능력이 더 있을 때 나머지 재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고 법원에서도 그렇게 분할하는 게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훨씬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셔서 이렇게 이제 결정을 하고 신탁 계약을 하게 됐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결국 부모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후견인이 발생이 되는 거고 후견인조차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뭔가 사회적 시스템으로 안전장치가 필요한 거고 바로 그러한 안전장치로 신탁이 굉장히 의미 있게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난으로부터 발생되어지는 여러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요. 실제로 제가 이런 경우도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이혼과 재혼 이런 문제가 참 많이 늘게 됩니다. 과거에 뭐 최진실, 조성민 씨 케이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데요. 꼭 그렇게까지 하지 않더라도 이제 진짜 이혼한 뒤에 혼자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 겸 양육권자인 남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중병에 걸렸습니다. 전처는 재혼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40대 중반이었기 때문에 뭔가 남겨진 이 재산 미성년 아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쓰이고 다른 많은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패밀리 오피스에서 상담을 했고요. 상담을 한 결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이 아이를 위한 후견인은 누구로 할 거냐, 그리고 이 재산은 어떻게 관리가 돼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을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병원에 계신 상태에서 저희가 직접 병원을 방문해서 이분과 상담을 하기도 했고요. 또 가족분들하고도 여러 차례 상담을 했습니다. 그 고민 끝에 후견인으로서는 이제 가족분 중에 고모를 선정을 하게 됐죠. 그래서 바로 옆에 살고 있는 그 고모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결정을 하셨고, 후견인이 되기로 이제 가정법원에 선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장을 써야 되느냐, 이 이제 방법도 같이 고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계시기 때문에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서는 아무래도 후견인으로 선임되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바로 이분이 여러 가지 이 절차를 고민한 끝에 결국 본인이 유언장을 썼고요. 저희가 유언 공증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후견인으로 본인의 누이를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산 부분은 아파트를 신탁을 해서 아이가 30살 될 때까지는 재산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이분은 돌아가셨고요. 유언장과 신탁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드렸습니다만, 그 이후로 여러분들 예상하신 것처럼 생모의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 법원에서는 이 후견인이 직접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아이를 중심으로 봤을 때 후견인은 고모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정하에 그대로 후견인과 신탁이 유지되는 그런 결과로 아이를 위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요, 자, 여러분들 말씀드리면, 자, 이런 미성년자를 위해서 과연 신탁을 하면 뭔가 그 남겨진 재산이 크든 작든 간에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다면 우리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좀 부여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용도, 복지적 목적으로 쓰이는 신탁이라 하더라도 세제 혜택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일본 신탁과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교육 자금으로 쓰이는 부분들, 이런 용도는 일반적인 그 증여 면제 구간 외에 별도로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 혹은 자녀를 위해서 교육 자금 증여 목적의 신탁을 설정을 하게 되면 1,500만 엔까지는 별도의 비과세 혜택을 부여를 하고요. 결혼 육아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을 하면 1,000만 엔까지 별도로 비과세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세제 혜택 논의가 되고 있는 우리도 결혼 자금에 대해서는 이런 부모 세대에서 그 다음 자녀 세대로 이전이 돼야 된다라는 이런 목적과 아마 비슷한 궤를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이런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관리하고 특별히 보호돼야 되는 이런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세제 혜택은 조금 추가적으로 우리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들을 위한 어떤 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등록 장애인의 현황을 보면은요, 2013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보면은 약 1년에 뭐 250만 명에서 260만 명으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발달 장애인의 숫자가 2013년도에 19만 명 정도였다가 등록인 수가 그중에 21년도에는 약 25만 명 정도로 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도 보면 과거에는 뭐 나타나지 않았다가 정신적인 제약이나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혹은 뭐 발달 장애인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위해서 과연 어떻게 우리가 재산 관리를 하고 그 온전한 재산 관리가 그들의 삶에 지원이 될 수 있을지 우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장애인 이런 보호 신탁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사례를 조금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패밀리 오피스에서 상담을 했던 분인데요. 80대 고령의 이제 혼자 계시는 어머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제 외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장애인으로서
주변의 시설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시니어타운에서 거주하시면서 몸이 이제 굉장히 불편해지시고 후견인으로서 역할을 하기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 본인이 가족 형제들 중에서 이제 큰 딸이다 보니까 주변에 여동생들, 그다음에 이제 남동생들이 있지만 주변에 보면 본인도 80대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후견을 맡기기에는 60대, 70대. 결국 이분들도 고령이라는 거죠. 이제 이 경우에 어떤 솔루션을 우리가 찾아야 될까요? 재산에 대한 관리 문제가 신탁으로 넘어가서 이 아들이 사망할 때까지 제대로 교육비 혹은 뭐 여러 가지 생활비,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으로 지출이 되도록 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후견인을 누구로 정하느냐. 지금 현재 미성년 자녀일 때는 상관이 없지만 성년자가 될 경우에는 제대로 된 후견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영속적인 후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으로 후견 법인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한국후견협회가 있고요. 각 직능 단체들로 변호사 단체, 그다음에 법무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그다음에 세무사 이렇게 이제 전문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단체들이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호사와 법무사가 그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사가 어떤 생활적인 면에 있어서 각각 특징을 그 장점을 살려서 후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후견 역할을 살아생전에는 성년 자녀의 후견 역할을 하시면서 동시에 공동 후견인으로 후견 법인을 신청을 해서 그 영역을 같이 나누어서 처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후견인은 성년 후견인인 경우에는 여러 명의 후견인이 우리 법상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미성년 후견인은 친족 중에 한 사람만 돼 있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아들이 성년자라면 후견 법인과 본인이 같이 공동으로 후견 역할을 하시면서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후견인의 역할이 바로 이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그런 이제 자산 관리 방법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룹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명 혹은 4명씩 이렇게 우리 생활 속에서 같이 우리 주변에서 같이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는 이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어느 기관에서 같이 이제 그 장애인들을 같이 케어를 해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사고가 터진 겁니다. 70여 명의 이제 발달 장애인들을 지원해주고 있는 사회복지단체가 이분들이 생활을 하게 되면 한 달에 이제 돈을 받게 되고 일정 부분은 정기예금이나 이제 자산 운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정기예금의 만기 연장을 하면서 자금을 유용하는 사고가 안타깝게 터진 겁니다. 서울시 사회복지단체에서도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사후적이긴 하지만 이런 유용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일반 월급을 받아서 들어오는 작은 돈들은 급여 계좌에서 그대로 관리를 하겠지만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모이는 돈들은 뭔가 안전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된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도 장애인 보호 신탁이 그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70여 분의 발달 장애인들의 각각 가지고 있는 1,000만 원, 2,000만 원, 뭐 많은 분들은 그 이상의 돈들을 신탁을 하게끔 하고요. 그 돈이 나중에 지출이 되거나 특별한 용도로 활용이 될 때는 이중 잠금 장치를 해놓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국장님이 뭐 청구를 하고 다시 그 감사 기능을 하고 있는 공익법센터 이런 데서 이중적으로 코사인을 해야만 이중 결제를 해야만 그 자금이 지출이 되고 명확하게 지출이 돼서 더 이상의 이런 유용 사고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이런 조치들을 신탁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장애 상태가 심화되지는 않지만 아주 약한 상태에서 직장을 다니는 그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20대 중반의 남성분인데요. 직장을 다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과 같이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보험금이 나왔죠. 그런데 이 사망보험금에 대해서 가까운 친인척 중에 이 사망보험금을 내가 관리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상담했던 이 젊은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직감적으로 결국 내 돈이 내가 명확하게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위험을 느낀 거고, 결국 그 후견 법인을 수행을 하고 있는 교회에 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인지 능력이 충분한 이 친구를 위해서 후견 역할을 하게 되지는 않았지만 금융기관을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이 젊은 친구가 직접 금융기관에 신탁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예비적으로 후견 감독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비적인 임의후견 계약을 맺고 처리를 해드렸던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능력이 많이 저하가 돼 있든 혹은 많이 저하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그 고민들을 그냥 묻어만 놓고 있을 필요는 없이 충분히 그런 문제들을 오픈해서 같이 고민해 보면 솔루션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세법에서는 일정한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법에서 그 세제 혜택을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부모 혹은 조부모로부터 이 장애인에게 재산을 일정 부분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증여세를 감면해주는 그런 혜택을 부여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용어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부모로부터 일정 부분 이들의 생활을 위해서 증여를 해주면 5억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게 이제 그 의미입니다. 이 비과세를 하는 방식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장애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증여 계약을 하려면 증여를 해주는 사람과 증여를 받는 사람이 온전한 인지 능력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벌써 어떤 문제가 생기냐? 증여를 받을 사람이 증여 계약의 당사자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 벌써 후견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누군가 그분을 위한 법률 행위를 대신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증여 계약은 어찌어찌 맺었다고 하죠.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한 관리를 과연 신탁을 또 할 수 있느냐? 증여세 면제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반드시 신탁을 해야 되는데, 증여를 받은 이 성년의 이 장애인 자녀가 신탁 계약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겠죠. 그래서 바로 어떤 절차를 또 밟아야 되냐면 성년 후견 절차를 부모가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 성년 후견 절차를 밟아야 되는 그 시간이 또 5개월, 6개월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결국 부모들은 이렇게 증여를 해주고 또 신탁 계약을 해야 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문제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세법이 좀 변경이 돼서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바로 자녀를 수익자로 신탁 계약을 하고 진행을 하더라도 이 친구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라고 우리 세법에는 변경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도를 아직 이런 제도 변경에 대해서 많이 이 인식을 못하고 계시다 보니까 활용하는 빈도수는 매우 적습니다. 이런 세제 혜택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활용하는 상담을 해보시면 매우 의미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장애인을 위한 우리 그 세제 혜택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험 상품인데요. 신탁과 관련 없이 보험 상품인데, 보험에서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최대 연간 4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연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금액으로 친다면 그 보험 설정하는 금액이 1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이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맞게끔 연금 설정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내가 나오는 그 금액, 수익자로 지정된 장애인에게 지정된 그 금액이 나오는 그 생활비에서 전부 다 비과세 처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도 뭔가 부족해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런 비과세 혜택 부분도 있지만 실제로 그 이상의 어떤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부분을 넘어서 내가 신탁 설정을 해서 일반적으로 장애인 자녀가 사망할 때까지 더 추가적인 생활비를 줄 수 있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5억이라든지 재산 이런 기준에도 미달되는 기초수급자나 혹은 재산의 규모가 매우 적어서 공적 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주변으로부터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상속 재산을 받게 된다든지 장애인 자녀가 받게 된다든지 그러면 일정 기준 이상의 재산의 재산을 받게 되면 그런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이제 이런 어떤 그 사각지대가 생기는데요. 바로 앞으로는 이런 신탁 제도가 최소한 그 공적 지원을 유지하면서 신탁을 통해서 일정한 생활 유지를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해외, 특히 이제 싱가포르라든지 호주, 미국 이런 데는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라고 특별 수요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부모가 이제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장애인을 위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국가로부터 받는 공적 지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되 별도의 신탁 설정을 해서 거기에서 추가적인 어떤 생활 지원이 되고 남는 돈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동일한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런 제도의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신탁 부분은요, 이렇게 미성년자, 장애인을 위한 어떤 다양한 세제 혜택과 관리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범죄 피해자로 인한 그런 지원금, 특히 이제 우리 법무부에서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조금이 있습니다. 이 구조금의 경우에도 지원받는 분들이 대개 발달 장애인이거나 그다음에 미성년자이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갑작스럽게 범죄 피해를 당한 겁니다. 그러면 그 구조금이 자녀에게 가겠죠. 어린 자녀들에게 간다면 어린 자녀들이 어떻게 그 재산을 온전히 관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주변에 있는 친인척들이 그 재산을 관리한다고 하지만 유용될 가능성도 있고 결국 아이들은 결국 우리 사회에 정말 안전망에서 빠져나가 버리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바로 이런 범죄 피해자 구조금조차도 저희가 법무부와 검찰청과 같이 해서 그 범죄 피해자 구조금도 결국 신탁 관리가 되고 결국 장애인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까지 생활비,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원비 이런 것이 지원될 수 있는 구조금 관리 신탁도 만들어낸 겁니다. 성년자인 경우에는 충분히 후견의 제도를 결합을 해서 그 후견인, 전문 후견인이 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요. 바로 재산의 경우에는 안전한 재산 관리 방법, 신탁을 통해서 후견과 신탁이 그 역할을 안전망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구조금 관리 부분은 뭐 다양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뭐 갑작스럽게 정말 큰 지하철 사고가 나서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또는 뭐 범죄 피해자로 인해서 이제 가족들만 어린 자녀들만 남았다든지 또 그 수령하는 사람이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들을 위한 어떤 안전장치가 우리 사회에서 같이 이런 제도를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이제 그 구조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공적 구조금은 아닌데요. 이걸 이제 저희는 이제 보상금 신탁, compensation trus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얼마 전에 기억을 하실 텐데요. 뭐 가습기 관련된 사건 사고들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피해 보상금의 문제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에 의해서 피해 보상금이 일정 부분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 피해 보상금이 1차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에 의해서 피해자들이 나오면 그 보상금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피해 보상금의 결정 금액은 법원에서 판결이 됐지만 실제 만약에 회사가 뱅크럽이 돼버린다면 법원의 판결은 있지만 보상금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지출되지 않는 이런 문제가 생겨날 수도 있겠죠. 초기에는 그런 자금이 있었지만 또 다른 내부 용도에서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써버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트러스트가 또 같이 이런 컴펜세이션 트러스트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상금이 얼마가 결정이 됐다, 뭐 1억이 결정이 됐다, 100억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 그 보상금을 다수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일단 트러스트를 설정을 해놓게 됩니다. 자, 신탁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면 위탁자가 재산을 맡겼지만 신탁이라는 고유한 영역에 들어오면 그 자체로 그 목적과 용도에 맞게끔 운용 관리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탁자인 금융기관이 혹은 뭐 다른 제3자가 이런 자금에 맞게끔 수탁자 역할을 하게 되고 그 피해 보상금에 대한 지출 관리 방법에 따라서 피해자들을 그 용도에 맞게끔 그 금액에 맞게끔 지출을 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컴펜세이션 트러스트의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실제로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나 장애인에게 지급이 될 때 과연 누가 이 문제를 관리를 해줄 거냐 이런 고민이 발생이 될 수 있습니다. 금전의 경우에는 그래도 후견인이 제대로 관리를 하겠는데 부동산이 가게 된다면 상가가 가거나 아니면 아파트가 가거나 그럴 때 처분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이제 부동산 부분에 신탁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동산을 건축하고 그다음에 분양하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고유한 기능, 부동산을 신탁을 해서 그걸 제대로 관리하다가 혹여라도 그 돈이 부족하면 수탁자가 직접 공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서 매각하고 그 현금이 다시 수탁자의 신탁 그 범주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게 들어온 배당받은 상속 금액이 아파트다, 오피스텔이다. 그런데 현금이 없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더 이상 어렵다라고 한다면 후견인도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그 재산을 매각을 해서 신탁 관리를 하고 안전한 집행 관리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역시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이제 큰 재산이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미성년자에게 배당이 상속이나 협의분을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라 하더라도 신탁에서는 임대 관리, 그다음에 시설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미성년자가 임대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장애인이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수탁자가 직접 건물 관리를 하고 임차인을 만나고 그 임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시설에 대한 수선 이런 업무들을 해서 후견인으로서 가정법원에 그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함으로써 정말 남겨진 이런 재산이 장애인과 미성년자를 위해서 온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으로 부동산 신탁이 활용이 될 수 있죠. 부동산 신탁 부분을 활용을 해서 아직은 이제 활발하게 이야기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 전 국회에서도 홉하우스라는 이름으로 과연 부모들이 장애인 자녀보다 하루만 더 살고 싶다라는 이 장애인 부모들의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정말 사회적 시스템은 없을까? 이 장애인 자녀들이 주변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정말 평생 거주를 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거 모델은 없는 걸까? 저는 이 신탁에서 이런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장애인 자녀가 급여를 받게 되면 그 급여 받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의 생활비 그리고 일정 부분이 모아지면 일정 부분은 신탁으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리가 되면서 후견인이 일정 부분 신상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재무관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후견자가 일일이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만약에 도심 내에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어떤 별도의 어떤 공동주택이 시니어타운처럼 만약에 있다면 이분들이 생활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부모들이 머리를 정리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발달 장애인들의 주거 문제, 그다음에 보증금 문제, 그게 매입이 됐다 하더라도 그 보증금과 매입된 그
그 부동산 독립된 공간에 대한 부분들을 신탁과 상속에 대한 그 문제로 연결돼서 쭉 풀어간다면 부모님들도 안전하게 이 공동주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장애인 문제 그리고 미성년 그리고 청소년의 지원 문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신탁 제도로서 얼마든지 지원하고 새롭게 새로운 제도로서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신탁 제도가 복지적 측면에서 많은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